안녕하세요. 캠프에 이어 관계에 대해 이야기 나눌 권자혜 간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관계란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이고, 삶을 잘 나누려면 서로의 다름에 대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MBTI를 통해서 서로의 다른 특성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단히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런 다른 특성들을 지닌 다양한 친구들과 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친구 관계의 종류를 나눠보고 적절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적절한 경계선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와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경계선이란 무엇일까요? 나와 타인을 구별하는 선을 심리적 자아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줄여서 경계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계선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유난히 주위 사람들과 갈등이 많은데요. 이들은 대부분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신에 대해 그리고 타인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경계선이 없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할 것을 내가 하고 그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과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또 생기는 거죠. 이거는 자신에 대한 정체감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할 일과 다른 사람이 할 일을 구분을 못하는 거니까요. 자신의 결정에 대해 존중을 받는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떨어지게 되고 자기 확신이 없어지면 자신에 대한 정체감, 즉 자아 존중감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자아 경계선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선을 병적으로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은 보드라인 디소더라는 진단명이 있어요. 이 진단명을 가진 사람들은 고치기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경계선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그런데 이 영역을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타인에게 허용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어떤 경계선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계선이 제대로 형성되면 나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허용하고 싶은 만큼 나의 영역과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상대방의 영역에 대한 분명한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어요. 또 그만큼 다른 사람을 또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역을 결정짓는 그 경계선이 지나치게 굳어 있어, 이렇게 경직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나치게 모든 사람을 내 영역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그리고 그걸 허용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영역에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타인으로부터 이렇게 소외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계선이 너무 어설프게 또 약하게 형성되면 다른 사람이 나의 영역에 부적절하게 들어오는 것도 지나치게 못 막고 마음이 이미 불편하지만 그리고 나도 상대방의 영역에 너무 이렇게 부적절하게 그냥 침범해버리고, 그렇게 지나치게 이런 구멍이 많은 경계선은 상대방과 너와 나의 구별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그 관계 안에서 숨이 막히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끼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자, 경계선은 관계의 질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인 이런 경계선이 지나치게 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이 부모 자녀 간의 경계선은 성장함에 따라, 자녀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조정이 또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죠. 씻는 거, 먹는 거 모두 다요. 그런데 이 자녀가 점점 자라서 유치원에 들어갔어도 부모님이 밥을 먹여주고 밥을 먹여주면 그럼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만 문제가 있다고 알고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건 좀 문제가 있지라고 인식을 하죠. 그리고 먹는 것 그리고 초등학교 청소년이 초등학교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에도 부모님이 밥을 먹여주면 안 돼요. 밥을 먹는 것도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내 스스로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성장할수록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이런 경계선, 신체적, 심리적 경계선이 조정이 돼야 됩니다. 유아기 때는 아주 많은 부분을 의탁하지만 아동기 때 조금 더 적게, 청소년은 조금 더, 청년이 더 좋게. 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반면, 학교나 학원 교사와의 관계, 그리고 낯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지나치게 가까운 신체적, 심리적 접촉을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그 경계선을 설정하고 경계선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딱 한 가지, 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경계선을 세우면 문제가 됩니다.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경계선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하고, 우리는 오늘 친구 관계에서 심리적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나눠들은 교환해 보면 친구 관계의 종류가 있어요. 우리 이 친구 관계 중에서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볼 때 1단계 아는이, 2단계 공일이, 3단계 친한이, 4단계 끈끈이로 나누어 봅시다. 자, 이 4단계 아는 이는 어떤 사람, 이거는 제가 이 교환에 설명을 다 이렇게 써놨어요. 확인 되시죠? 네. 요거는 제가 그 강의 때도 설명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교환을, 그 강의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다 끈끈이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끈끈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끈끈이로 인식한다면 이거는 심리적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친구 관계에서 이런 경계선은 상황에 따라 아니면 나의 결정에 따라 적절히 세워져 있기도 하지만 또 적절한 선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친구 관계에서 이런 경계선을 못 지키는 것 같다고, 지키지 못하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오늘 그 양육하시죠? 양육 리더에게, 그 선생님, 언니, 누나, 뭐라 부르나요? 네. 저 이런 것 같아요. 상담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상담을 좀 요청해 주세요. 자. 그리고 1에서 4단계. 그 친구 관계 중에서 모든 친구가 끈끈이거나 모든 친구가 아는 이거나 이럴 때도 양육 리더가 상담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 경계선을 체크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리더님들의 자료에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친구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요? 친구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 잠시 동영상을 본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Hey yeah, what's the darkness when you're gonna make it light? What's gone wrong? When you gonna make it right?
about things you know you cannot have. Generous, you gave me life, you gave me everything you had. But don't wish upon me, I'm not that star you see above you, where you are. 미안. 야,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미안. 화났어? 화 풀어. 너 진짜 뭐야? 한두 번도 아니고. 미안. 너 시간 제때 온 적 없잖아. 맨날 늦고. 오늘은 또 왜 늦었는데? 미안. 오다가 예전 학원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럼 나한테 미리 연락을 했어야지. 나 여기서 기다리는 거 뻔히 알잖아. 또 왜 내 문자나 전화 씹는 건데? 자, 여기. 고마워. 너밖에 없다 진짜. 자. 응? 설마 또 까먹은 거야?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저번에 빌린 돈 오늘 준다 했잖아. 미안. 내가 깜빡했다. 내가 내일은 꼭 줄게. 현지야, 친한 사이일수록 더 예절을 잘 지켜야 하는 거야. 다른 친구 만났다고 듣고 약속 시간도 안 지키고 그럼 안 되는 거지. 알았어. 너 가끔 나랑 미연이한텐 너무 막대하는 거 같더라? 친하면 친할수록 더 잘해야 하는 거라고. 알았어. 미안하다고 했잖아. 넌 그래도 그렇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너야말로 친구 사이인데 가르치듯 말해도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둘 둘 셋 화내도 괜찮아. 자, 이 동영상에서 친구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어요? 생각해 보셨죠? 자, 친구 관계의 걸림돌은 등장인물이 2명이 나오는데 이 2명 모두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친구와의 약속 시간이 늦었어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 약간 좀 가볍게 여겼죠. 자, 수진이는 이런 현지의 태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근데 사실 못마땅하기는 해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 요게 좀 문제가 되죠. 친구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걸림돌에는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외적인 원인은 자기의 외부에 있는 원인이에요. 즉 환경,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을 외적인 원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혼하셨거나 성적이 떨어졌거나 친한 친구와 다른 반이 됐는데 또 친한 친구가 이사를 했어. 그래서 관계가 소원해졌거나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원인이 외부에 있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상황을 물론 이제 성적 같은 거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리면 되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외적인 상황, 사회적인 그런 관계들, 이런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내적인 원인은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부정적인 생각, 현실적이지 않는 생각, 그리고 자기 개인적인 특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낮은 자존감, 자신감이 저하되는 거, 소외감을 느끼는 거, 자포자기하는 거, 이런 거 자기 내면 안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게 극복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죠. 그렇다면 약간 소외감 느낀다 이런 거는 약간 요거는 내가 극복할 수 있다 이럴 수 있지만 소외감 많이 느껴. 내가 극복하기 어려워. 이렇다면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믿을 만한 누군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좀 편안한 그런 사람을 찾아야겠죠. 특히 비밀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자, 부모님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랑 목사님, 그리고 또는 학교에서는 또 상담하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끈끈이가 있다면 믿을 만한 그 끈끈이 친구에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믿을 만한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좀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친해지고 싶은 친구에게 다가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에 대해서 언제, 누구와 어떤 생각이나 느낌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어떤지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인지는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친구와 가까워진 과정과 계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양육하시는 양육 리더분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경험한 친구 관계의 걸림돌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합니다. 여러분이랑 앞에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토론을 하고, 떠올려보고 서로 나누고 이러면 좋겠지만, 지금 이거는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는데요. A는 소심한 성격에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이 힘든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혼자만 친구들과 떨어져가지고 다른 중학교에 배정되었어요. 굉장히 어렵죠? 다행히 초반에, 되게 그 반에 남학생들이 굉장히 활발했어요. 그래서 말도 걸어주고 같이 예를 들면 과학실이나 음악실이나 특별실 갈 때 같이 가주고 이래서 다행히 학교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그 반에 그 학생 혼자만 있는 건 아니겠잖아요. 다른 여학생들이랑 교류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학생 그룹에서는 소외되어 있었어요. 이 여학생도 소심했지만 그 여학생들도 약간은 좀 소심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초등학교 때부터 그 다른 여학생들은, 유치원, 초등학교, 이렇게 쭉 오랜 시간 같은 클래스에서 공부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착력이 강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같은 반의 다른 여학생들 또한 내향적인 성격으로 내향적이기도 했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밀착력도 강하다 보니까 약간 서로 관심도 없고 배척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던 중 2학기에 접어들면서 이 반에 전학생이 왔습니다. 그리고 전학생이 왔고 한 달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학교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 행사 때 A가 용기를 내서 그 전학생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학교에 대해서 안내해 줄게. 너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이런 내용이었겠죠. 어쨌든 편지를 써가지고, 그 전학생도 자기가 친해질 수 있는 누군가 이렇게 봤겠죠. 근데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밀착력이 강하고 이 남학생들
혼자 속에 깨어있는 이 친구는 그래도 쟤는 좀 내가 한번 이렇게 좀 다가가 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이 A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그 편지를 계기로 굉장히 절친이 돼서 아주 잘 지냈어요.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면 A와 B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등장인물이 좀 A, B, C죠. 자, 두 번째 사례에서는 새 학기가 돼서 이제 그 A와 B와 C가 친구가 됐어요. 이 학생들은 여학생들인데 A와 B는 같은 중학교를 계속 다녔고요. C는 다른 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A와 B는 그 같은 중학교에서도 절친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고등학교를 진학을 했고, C는 그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제 같은 반이 된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입학 후 처음 이렇게 들어와서 A와 B 이렇게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C가 이렇게 여학생이 들어오니까 이제 같은 여학생들과 같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입학 후에 한 달 반 정도 됐나? 그런데 A와 B와 그리고 C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A와 B가 이제 이 갈등에 대해서 A와 B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C는 우리와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친구가 아니게 지내고 싶다고, 친구 안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C는 계속 갑자기 쟤네가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라는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렇다고 A와 B가 C한테 나 이제 너랑 친구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갑자기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는 날이었어. 근데 학교에 와서 안녕 하고 인사하는데 안녕 하고 더 이상 얘기 없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냥 어떻게 보면 A와 B가 C를 그냥 버리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떤 그거에 대해서 다르다고 인식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보거나 그런 아무런 노력도 없이 A와 B가 C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해서 자신들을 그 어떤 그룹에서 방출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다르다는 것은 잘 인식했지만 다르면 나의 경계선 밖으로 내보내버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 거죠. 이런 다름을 인정을 했지만, 그러니까 다른 걸 인식을 했지만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못한 것이죠. 친한 이로 지내는 게 어렵다면 공일이 정도로 이렇게 그냥 알고 약간의 대화도 그 반에서 나눌 수 있을 법한 대화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과제가 어떻다든가 이런 얘기들, 이런 것 정도로 대해도 좋았을 텐데 그냥 아웃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처음 사례에서는 A가 전학온 친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들은 절친이 되었고 A가 친구 관계에서 자신감을 갖게 됐죠. 이 전학생이 자기를 받아줬기 때문에, 자기의 편지를 받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받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2학년이 되었을 때는 그 그렇게 밀착력이 강한 여학생들과 다 친하게 된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여학생이 되게 시끌벅적하게 막 어울려 다니는 되게 해피엔딩이죠. 근데 사례에 의해서는 그냥 밖으로 버려버리는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깨어졌죠. 결국은 그 C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었어요. 친구들에게 소외당하게 됐고. 자,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함께 하거나 아니면 먼저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관계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냥 소통에 단절을 하면 그 관계를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소통의 단절이라는 거는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연락과 교류를 그냥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을 거예요. 중학교를 같이 나왔던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는 이제 영어랑 수학 시간마다 반이 바뀌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수학 시간에 그 친구랑 제가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수학 시간마다 서로 이제 뭐 자리를 맡아주고 항상 같이 앉았는데 정말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야 하고 불러도 얘기하고 있고 뭐 하는 척하고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척하고 있고 자는 척 한 거지 자듣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학 시간만 같은 반이지 다른 시간에는 원래는 다른 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중간에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거나 이럴 때 이렇게 좀 마주치잖아요. 이렇게 아는 척하고 누구야 해도 딴 데 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걔랑 친한 애한테 물어봤죠. 쟤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냐? 걔도 모른다 그러죠. 그렇다고 불러도 걔 엎드려 자고 수학 시간에 자고 있고 막 전혀 저한테 이제 전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 통로를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번 시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포기를 했죠. 왜 그러지? 그냥 그러고. 그런데 한참 뒤에 쪽지를 저에게 줬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정말 기억이 나요. 아직도. 이게 지금 벌써 제 나이가 있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은 일인데 너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뭐라고 써있고 다시 말하면서 지내자 뭐 이렇게 써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뒷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거 너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너가 어떻게 행동해서 내가 기분이 좀 나빴어 라고 얘기를 해줬다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거기다가 써줬더라면 참 좋았을걸. 저도 나중에 관계가 좀 너 그때 왜 그랬냐라고 물어볼까도 했지만 사실 그때 좀 겁이 났었어요. 왜냐면 사이가 다시 좋아졌는데 괜히 그때 얘기를 해서 또 사이 안 좋아질까봐. 자, 이렇게 그냥 소통을 안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던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저의 경험담. 이 친구는 그냥 반 친구예요. 반에서 짝꿍을 하던 친구인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야, 내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물어보는 건데 너 내 말 싫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당황했어요. 막 이렇게 너무 놀래서 이렇게 하니까 걔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몇 번 불렀는데 너가 어떨 땐 대답을 하고 어떨 땐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어떨 때 대답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저도 생각이 났던 게 제가 그때 책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그래 네가 불렀던 것 같은 그 생각이 나는데 내가 너무 책을 읽다 보니까 너가 불러서 대답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으로 그 라고 대답이 안 나갔던 것 같아. 책을 너무 내가 집중해서 읽었나 봐. 정말 미안하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앞전에 몇 번도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제가 책을 읽고 있었던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도 너가 책을 읽으면 너무 집중을 해서 잘 못 인식을 하는구나. 그 친구가 저를 이해해줬고 저도 그 친구에게 제가 왜 그랬는지 해명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책을 읽고 그러면 누군가가 제 옆에서 막 얘기를 하거나 이러면 제가 인식을 잘 못한다는 거를. 그래서 그 뒤로 저도 좀 노력을 많이 했죠. 그 친구에게 되게 감사하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소통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냥 쟤는 나 무시하고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했으면 저는 친구를 한 명 잃는 거잖아요. 자,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다면 화가 날 때까지 가지 말고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에서 친구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이해하고 싶다.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서로의 오해가 없이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명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것과 틀린 것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고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신전심이란 말이 있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상대방도 기분이 나빠요. 내가 기분 나쁜 행동은. 자, 나에게 지적하고 가르치려는 태도를 상대방이 보인다면 누군가도 기분이 좋을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꼰대라는 말 있잖아요. 네, 나의 잘못에 대해 조언하는 것과 지적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조언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고, 지적은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너 이거 고쳐 라고 지적하는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자, 네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심과 수용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더 설명할 게 없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관계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중간중간에 소통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잘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화 방법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대화 방법은 i메시지와 u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오해 없이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